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서요. 이걸 바탕으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네. 무조건적 사랑. 많이 들어본 말인데 막상 정의를 딱 내리려면 좀 모호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자료에선 이 사랑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에서 흘러나온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이유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겠죠? 네,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상대가 뭐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조건을 안 본다. 네. 그리고 또 뭐 나한테 이게 이득이 될까 아니면 이걸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전혀 없다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동기가 완전히 뭐랄까 내적인 거네요. 외부 상황이나 어떤 보상과는 전혀 상관없이요. 네, 그렇죠. 자료의 표현대로라면 정말 가슴 그 자체,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힘 같은 거겠죠. 어떤 대가나 결과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순수하게 발현되는 감정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정말 순수함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청취자분께서는 이 정의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을지 궁금하네요. 저도요. 이 정의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데요.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심지어 어려움조차 고려하지 않는다니. 그렇죠. 현실에서는 사실 사랑하는 사이라도 너무 힘들면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이 정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마저 뛰어넘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와,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사랑일까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무조건성이라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조건을 안 따지는 것만을 의미할까 싶기도 해요. 아,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조건을 안 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나 어려운 상황까지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품어주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 뭐 그런 걸 내포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료에서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요. 네, 그 부분. 어려움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 관계 안에 계속 머무르려는 선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능동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 힘. 네. 결국 이 정의를 쭉 보면 사랑의 방향이 철저하게 상대를 향해 있고 나에게 돌아올 무언가를 계산하는 마음은 정말 조금도 없는 상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따른 무조건적 사랑은 첫째, 상대의 조건이나 상황 같은 외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고 네. 둘째, 나 자신의 이득이나 어려움 같은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그 동기가 철저히 내부, 가슴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지극한 이타심에 가까운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와, 정말 명료하게 정리가 되네요. 듣고 보니 정말 상당히 높은 경지의 사랑 이야기 같아요. 어쩌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요. 네, 맞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라서 이걸 현실에서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좀 좌절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완벽한 형태의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는 찾기 어렵다 하더라도요.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이것과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 어떤 무조건성의 그림자 같은 걸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은 없을까요? 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비슷한 결을 가진 순간들이요? 네. 예를 들면 정말 큰 대가 없이 누군가를 막 돕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의 큰 실수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관계는 계속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경험 같은 거요? 있겠죠.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의를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나 행동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 방향성을 한번 탐색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볼 자료는 내려놓고 사는 삶
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핵심 메시지가 상당히 인상 깊어요. 바로 인생에 바라는 것이 적어지길 소망하십시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 아예 그 바라는 마음 자체를 좀 줄여보자. 뭐 이런 이야기죠.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인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이 글에서는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평안이 진짜 목표라면 말이죠. 뭐 부자가 되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인생에 바라는 걸 줄이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그 어떤 욕망 A를 딱 이루잖아요. 그럼 뭐 잠깐은 좋은데 금방 또 다른 욕망 B가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지점이 참 재밌어요. 단순히 욕망이 반복된다. 이걸 넘어서요. 그 욕망의 어떤 본질, 이걸 파고드는 거죠. 하나를 이루면 그걸로 만족! 이게 아니라 곧바로 다음 목표를 향하게 되는 뭐랄까 인간의 그런 속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되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끝없는 추구가 때로는 좀 공허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통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끝없는 추구의 함정, 이걸 아니까 이 글에서는 어쩌면 좀 반대되는 자세를 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나는 진짜로 내 인생에 뭐가 최선인지 잘 모른다. 이런 겸허한 인정에서 시작하라는 거더라고요. 내가 막, 이거 필요해. 저거 너무 원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일단 좀 내려놓고 그걸 나보다 더 큰 힘에게 맡겨보자. 이런 마음가짐이요. 그래서는 뭐 큰나,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던데 이게 그냥 에이 포기하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아, 정확해요. 여기서 맡긴다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나의 그 작은 자 있잖아요. 계속 나 하는 그 에고, 그리고 세상을 계속 좋고 나쁨,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생작, 그 분별심, 여기서 좀 의식적으로 벗어나려는 상당히 능동적인 시도에 가까워요. 뭐랄까, 비유하자면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모든 길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조금 힘을 빼고 더 큰 흐름이나 지혜를 한번 믿어보는 거죠.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 네네.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내 작은 생각의 틀에서 좀 벗어나 보려는 시도군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미래에 대한 뭐 끊임없는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 같은 것들에서 벗어나서요. 그래서 말하는 충만한 텅 빔의 상태로 나아가자고 하는 거죠. 이 충만한 텅 빔 이러는 표현 이것도 참 재밌죠. 그냥 텅 비어서 공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이나 욕망 같은 그런 복잡한 것들이 비워져서 아주 고요한데 그 고요함 속에 어떤 가능성이든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의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과연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막 통제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진짜 평안이 올까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잘 모른다는 걸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더 큰 자유나 평화가 오는 걸까요?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네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그걸 이루면 또 바로 다음 걸 향해서 막 달려가고 혹시 이런 패턴 좀 익숙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아차 싶었어요. 나도 모르게 계속 다음 것만 보고 있구나 하고요. 어쩌면 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에게 좀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결국 이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진짜 마음의 평안이라는 건 외부적인 어떤 성공이나 소유를 계속 쌓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좀 역설적이게도 내 안의 욕망을 좀 알아차리고 줄여나가면서 삶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 이걸 더 큰 지혜에 맡기는 데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다. 이 겸허한 인정.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그 끊임없는 걱정과 욕망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지혜인 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글이 남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는 에고, 생각, 분별이 텅 빈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궁극적인 평안의 상태로요. 만약에요, 우리 하루하루가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 하는 나의 그런 즉각적인 판단 대신에 그것보다 더 큰 어떤 흐름 혹은 지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펼쳐진다면 그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일상 속에서 한 번쯤 가만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보내주신 마음 공부 자기 적용의 중요성에 관한 글입니다. 여기서 마음 공부라는 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렇게 관찰하고 이해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려는 그런 노력이잖아요. 근데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 아주 명확해요. 마음 공부는 정말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그렇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딱 짚어지는 구절이 있죠. 내가 지금 마음이 심란한 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부터 철저하게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마음 공부의 시작이라는 걸 먼저 강조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우리가 정말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딱 경고하고 있어요. 뭐냐면 마음 공부에서 뭔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막 직접 적용하려는 그런 유혹인데요. 예를 들면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야, 네 기분이 지금 그런 건 네 마음가짐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섣불리 말하는 상황,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 네, 맞아요. 사실 그 말이 뭐 마음 공부 원리로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비난이나 아니면 네 탓이야.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릴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관계가 틀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요. 상대방을 내가 막 판단하거나 가르치려고 드는 그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는 완전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와,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럼 다른 사람이 힘들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자료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좋았는데요.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대안을 이야기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막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그 감정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고 풀어주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요. 아, 먼저 풀어주는 거군요. 네, 핵심 조언이 이거죠. 경청과 공감으로 우선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분석이나 조언 이런 거 하기 전에 일단 따뜻하게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죠. 경청과 공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도 지키고 또 상대방이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들어주는 좀 성숙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다시 마음 공부의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그런 내면의 과정이라는 점. 자료 마지막 문장에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부터 항상 자기 마음을 우선 들여보고 공부 내용을 내 마음에만 적용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스스로한테 먼저 집중하는 태도, 이게 참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네, 정말 공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에서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할 핵심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마음 공부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기 위한 정말 강력한 도구인 건 맞는데 이게 절대 남을 평가하거나 바꾸려는 그런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닐까 싶어요. 네, 정확합니다. 오직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그 성숙함이 중요하고요. 또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성숙함이 관계 유지의 비결이 될 수 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보면 어떨까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혹시 내가 마음 공부나 뭐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나도 모르게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 좋은 질문인데요. 뜨끔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혹시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비판이나 조언보다는 먼저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 이걸 떠올리면서 좀 다르게 소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요. 바로 우월감과 열등감에 대한 글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요. 네, 우리 마음속 아주 익숙한 감정들이죠. 맞아요. 왜 누구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선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어우, 네,
이 두 감정이 사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숨겨진 고리를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아, 좋습니다. 핵심을 같이 파헤쳐 보죠. 네, 이 자료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글은 우리가 정말 흔하게 경험하는 상황에서 딱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죠? 예를 들어 나보다 뭐 부나 명예가 훨씬 많은 사람 앞에서 괜히 주눅 들고 그런 열등감 있잖아요. 아, 네네. 있죠. 또 반대로 이 사람은 나보다 좀 덜 가졌네? 라고 생각될 때 은근히 느껴지는 그 우월감? 그렇죠. 비교 속에서 오는 감정들. 네. 청취자님도 이런 순간들 뭐 가끔 있지 않으셨나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글은요, 이 감정들의 진짜 원인이 그 상대방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딱 짚어요. 오, 흥미로운데요? 그럼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그게요, 이 감정들이 어디서 비롯되냐고 묻는다면 네.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부와 명예 같은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하.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생긴다는 거죠. 네,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내 안의 가치 부여 방식에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외부 방황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이 감정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는 이걸 동전의 양면이라고 비유하는데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해요. 동전의 양면. 들어보니까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와 명예라는 그 특정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 동전에 딱 쥐고 있는 한, 네네. 상황에 따라서 그냥 우월감이라는 앞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열등감이라는 뒷면이 나오거나 맞아요. 결국은 같은 동전에서 나온다는 거네요. 약간 세트 메뉴처럼. 하하. 네, 그런 셈이죠. 어느 하나만 쏙 빼고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 가치, 그 동전을 버리지 않는 한은 우월감과 열등감은 뭐랄까 필연적으로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럼 어느 한쪽만 선택적으로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불가능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감정이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 같은 뿌리요? 네, 즉 특정 가치에 대한 어떤 강한 집착, 여기서 나온다는 걸 딱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뿌리가 같다는 걸 아는 게 시작이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글이 여기서 그냥 진단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뭔가 좀 해결 방향이랄까? 그런 것도 제시하나요? 그럼요. 제시합니다. 이 글의 핵심적인 제안이 뭐냐면요. 네. 바로 이 두 감정 모두를 지향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향하겠다. 약간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냥 참으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지향한다는 건 단순히 감정을 막 억누르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그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 있잖아요. 네, 근본 원인? 네. 즉, 내가 도대체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하는 자기 가치관 자체를 아주 깊이 성찰하고 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죠.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네요. 그 감정을 자꾸 일으키는 내 안의 가치 설정 그 자체를 돌아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왜 이렇게 부랑 명예에 집착하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요. 네, 바로 그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추구하는지가 우리 마음의 풍경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풍경? 네. 우월감을 느끼든 열등감을 느끼든 그 패턴을 결정하는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이 글은 그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요? 네. 내가 막 우월감을 느낄 때 또는 반대로 확 열등감을 느낄 때 지금 내 안에 어떤 가치 기준이 또 작동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네. 그것만으로도 그 감정에 확 휘둘리지 않고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이 짧은 글이 던지는 메시지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데요. 그렇죠. 곱씹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요, 정리해보면 우월감과 열등감이 이게 뭐 서로 다른 별개의 감정이 아니라 네. 우리가 특정 가치를 막 숭상하고 거기에 집착할 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한 쌍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동전의 양면처럼요. 네, 그리고 이 감정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려면 열쇠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가치관을 성찰하는 데 있다. 아주 강력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네, 이 자료 덕분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걸 함께 짚어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딱 떠오르는데요. 오, 어떤 거죠? 이 글은 주로 부와 명예를 예시로 들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게 사람마다 훨씬 다양하거든요. 아, 맞아요. 꼭 돈이나 명예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게 뭐 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모, 인맥, 심지어는 뭐 도덕성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청취자님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아, 그리고 그 가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열등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와, 이거 정말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자신의 그 마음의 동전 있잖아요. 네, 마음의 동전.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여두신 자료죠. 자아상의 중요성, 발췌문을 바탕으로요. 자아상이라는 주제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보통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볼 내용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흥미로운 관점이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겉으로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도 스스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뭐랄까 낮은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이 여전히 차갑고 좀 공격적인 곳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지점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투사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이 마치 영상기처럼 바깥 세상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기적 수업이라는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나에 대한 공격적인 생각이 공격적인 세상을 보여준다. 딱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뭐랄까 갈등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외부 현실을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면 상태가 현실을 규정하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스스로를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에서도 막 거절이나 비난의 증거를 찾아내고 결국에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믿음이 정말 현실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군요. 와, 이 순환이 진짜 강력하게 느껴지네요. 하는 게 이 자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좀 다르게 경험하고 싶다면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자아상부터 들여다보고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는 거죠. 이 내적인 믿음이랑 외부 경험 사이에 직접적이고 거의 자동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자아상이라는 렌즈가 왜곡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에서 좀 언급이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든가 생각이 이런 왜곡을 더 심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거요? 자료 자체에서 그 근본 원인까지 아주 깊게 파고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다만 나에 대한 공격적인 생각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좀 가치 없다거나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믿음들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자기 비난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게 그 공격적인 생각의 뿌리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 생각이 현실을 바라보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외부 세계 자체는 어쩌면 그냥 중립적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안경,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네요. 이게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변화의 시작점이 외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내면, 그러니까 자아상을 살펴보는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의 세상인식이 정말 자아상의 반영이라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어쩌면 아주 단단하게 믿어왔던 나 자신에 대한 생각 중에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요. 오늘 당장 한번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좀 소심해 라거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생각이 정말 100% 진실일까요? 어쩌면 그 작은 의문, 그 작은 균열이 여러분의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쩌면 좀 외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나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 바로 이 감정에 대해서 마침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요. 타인의 무관심에 대한 성찰이라는 글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좀 깊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감정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또 이 글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이 느낌을 어떻게 좀 다르게 볼 수 있을지, 그걸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외롭다는 느낌, 뭐랄까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감정인데 이 자료는 그 원인을 좀 뜻밖의 곳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했어요. 핵심 주장이 이거잖아요. 타인의 무관심을 느끼는 게 사실은 내 마음 상태가 반영된 거다.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죠. 타인에게 무관심한 내 마음이 내가 세상을 둘러볼 때 나에게 무관심한 타인을 보이게 만듭니다. 아, 이 문장이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날 알아주길 바라기보다 먼저 타인을 향한 내 안의 시선을 바꿔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내 안에 타인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존재를 긍정하는 마음, 이게 생길 때 비로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사랑의 마음이요. 그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뭐 엄청 대단한 감정이라기보다는요. 그냥 타인의 상황을 함부로 넘겨짚지 않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면 그냥 저 사람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막연히 사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풀어서 생각하니 좀 더 와닿네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보면요. 예전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 보인다는 거죠? 네, 그게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는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느라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아, 그냥 바쁜 사람들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정도인가요? 근데 그게 단순한 이해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로 아, 저 사람 바쁘구나 이게 아니고요. 감정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온다는 거죠.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인데도 내 안의 태도가 바뀌니까 그들이 더는 막 차갑거나 무심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뭐랄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애쓰는 보통 사람들. 심지어 자료 표현대로라면 사랑스럽게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사랑스럽게요. 와. 네, 이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그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면, 노력 같은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단순히 이해한다를 넘어서 사랑스럽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럼 이 주장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 타인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내가 보는 현실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글이 던지는 아주 깊은 질문이죠. 우리는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쳐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무관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 고통의 일부는 어쩌면 타인을 향한 나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온 건 아닐까 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도 연결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바뀌길 바라기 전에 내 안의 시선부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청취자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외부 시선에 내가 너무 흔들린다 싶을 때 잠깐 멈춰서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지? 하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타인을 향한 내 마음이 막 비판이나 무관심 대신로요, 긍정적인 이해, 또 관심으로 채워지면 역설적에게도 타인이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그 느낌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님들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정말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요.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한번 긍정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자기 삶에서 애쓰고 있겠구나 하고 조용히 응원하는 마음으로요. 좋은 시도네요. 그런 작은 시도가 내 감정이나 하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탐색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질병 치유의 근원이라는 글인데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아주 근본적이에요. 병을 고치는 진짜 주체, 그게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거죠. 네, 보통은 뭐 의사나 약 아니면 환자 자신의 의지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좀 파격적이에요. 모든 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혹은 뭐 불성, 참나라고 부르는 그런 더 높은 차원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넘어선 어떤 근원적인 힘이 고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심지어 병 그 자체나 의사, 환자의 몸과 생각, 그리고 낫고 싶다는 마음까지도요. 전부 그 근원적인 힘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와, 그건 정말 생각의 범위를 확 넓히는 이야기네요. 병뿐만 아니라 의사, 환자, 마음까지 전부요. 네, 질병과 치유를 둘러싼 그 모든 요소들 있잖아요. 병이 생기고 치료를 하고 환자가 아파하고 또 낫고 싶다고 바라는 그 마음까지 전부 다요. 이걸 하나의 큰 그림, 어떤 근원적인 힘의 다른 표현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상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상. 자료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나라고 여기는 생각 이렇게만 나와서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아상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딱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마주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그런 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가 있다는 그 믿음 자체군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아상이 강하게 있으면 우리는 마치 자유의지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어쩌면 일종의 환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환상이요? 그럼 제가 이 병을 내 의지로 꼭 이겨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것조차도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거죠.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강한 의지마저도 사실은 그 더 큰 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럼 내가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나의 노력으로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그 아상에 기반한 집착이나 부담감, 어쩌면 그걸 좀 내려놓을 때 진짜 치유의 힘이 더 잘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자신의 의지로 병을 이겨냈다고 느끼잖아요. 그 경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경험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고 실제적인 거죠. 다만 이 관점에서는 그 강한 의지의 출처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의지조차도 근원적인 생명력이 그 사람을 통해 발현된 결과일 수 있다. 뭐 이렇게요. 파도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바다의 일부인 것처럼요. 그렇군요. 의사의 역할이나 치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절대 그건 아니죠. 의학적 치료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다만 치유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 넓혀보자는 제안인 거죠.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병을 누가 고치냐를 넘어서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또 의지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까지 건드리는 이야기 같아요. 정확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자료는 질병 치유의 진짜 주체는 개별적인 나, 즉 아상을 넘어선 더 근원적인 힘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는 생각, 아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자유의지는 어쩌면 환상일 수 있다. 오히려 이 아상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치유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함께 나눈 이 관점,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나요? 만약에요, 정말 병을 앓고 치료하고 또 낫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힘의 작용이라면 우리가 질병 앞에서 느끼는 그 절망감이나 희망, 또 이겨내고 말겠다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한 번쯤 차분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겪는 어려움 앞에서요.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기도에 대해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려움을 다르게 보는 지혜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보통은 정말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고 빌잖아요. 근데 오늘 글은 조금 다른 접근을 제안해요. 단순히 문제가 없어지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뭘까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핵심은 이거예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지금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사실 처음 들으면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다르게 보는 게 뭐 그리 중요해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글에 따르면요, 그 다르게 볼 수 있는 지혜라는 게 생기면 놀랍게도 우리가 문제라고 딱지 붙였던 그 상황이요, 그게 더 이상 문제처럼 안 느껴지거나 아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비는 기도는 결과에 매달리게 되는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내 마음 상태나 인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로여도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의 렌즈를 바꾸는 느낌이네요. 뭐랄까, 예를 들면 엄청난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혜로운 눈으로 보니까 이건 성장을 위해 꼭 필요했던 거구나,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다? 뭐 그런 건가요? 바로 그거죠. 정확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문제라고 딱 정의 내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건 해결되어야 해, 아니면 해결 못하면 큰일 나, 이런 식의 틀 안에 갇히기 쉬워요. 그 결과에 온 신경이 쏠리게 되고요. 그런데 지혜를 통해서 인식이 딱 바뀌면 결과가 어떻든 그 상황 자체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이건 문제야 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부터 벌써 감정적으로 막 힘들어지잖아요.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냥 하나의 상황으로 볼 때랑은 확실히 다른 에너지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계속 이건 고통스러운 문제야 라고 인식하는 한 그건 계속 고통을 주겠죠.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이걸 배움의 기회로 본다던가 뭔가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 신호인가? 이렇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상황에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외부 환경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해석 능력을 키우는데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 같은 거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그냥 다르게 보는 지혜만 주세요 하는 게 좀 현실 도피처럼 들리진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이 글이 현실을 외면하라거나 그냥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여라,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겠죠? 지혜로운 마음 상태를 갖게 되면 문제에 막 압도당하지 않고 더 차분하게, 그리고 어쩌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쪽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절망감이나 분노에 휩싸여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평온하고 명료한 상태에서 상황을 딱 보고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으로요. 사실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소원 성취를 비는 걸 넘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는 과정으로서의 기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려움 앞에서 그저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바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내면의 지혜를 구할 때 어쩌면 더 깊은 차원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요, 당신의 인식이 바뀌는 것만으로 어떤 상황이 더는 문제가 아니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평소에 어려움, 고통,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들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그리고 그것에 맞서는 당신의 내면의 힘은 과연 어디까지 가다를 수 있을까요? 잠시 이 질문을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경쟁자는 없다라는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쟁자는 없다. 이 말이 사실
언뜻 들으면 약간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자료에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핵심 주장이 이거더라고요. 오직 고객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 네, 맞습니다. 이 전제 조건, 고객과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집중. 이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 관점의 핵심은 경쟁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를 좀 다르게 보자는 데 있어요. 아, 프레임을 바꾼다. 네. 보통은 우리보다 잘하거나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내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뭐 당연하죠. 이겨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런 상대를 저 사람한테서 내가 뭘 더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뭐랄까 고마운 존재로 보자는 거예요. 고마운 존재요. 경쟁 상대를요. 와, 이거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네.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원천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특히 막 치열한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좀 뒤처지는 느낌 받기 쉽잖아요. 물론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죠. 좋은 지적이세요. 네, 자료에서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 이걸 어떻게 넘어서라고 하나요? 그냥 다르게 생각하자, 이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중요하게 짚는 게 바로 일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에요. 일의 목적이요? 네.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거나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 약간 공공의 이익 같은 거에 있다면 어떨까요? 아, 일의 목적 자체를 더 크게 접는다면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와 비슷한 노력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경쟁자가 아니다. 그럼 뭐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동료가 되는 거예요. 아, 동료요? 네. 그들의 성공은 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게 아니라 와, 우리 공동의 목표 달성에 더 가까워졌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파일을 뺏기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다 같이 파일을 키우는 게임으로 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목적 자체를 그렇게 재정의하면 경쟁이라는 개념이 사실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와, 단순히 경쟁자를 다르게 보자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아예 경쟁 구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접근법이군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도 좀 달라지겠어요? 네, 맞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더 이상 경쟁자를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닌 거죠. 그럼 뭔가요? 그게 아니라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까?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킨다는 그 목적 자체에 어떻게 더 충실할까?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 목적 지향적인 노력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 시기나 질투보다는 서로의 노력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저렇게 애쓰는 거나 진심으로 인정하고 응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응원하는 문화. 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결국은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거니까요. 한번 여러분께서도 지금 하시는 일이나 목표에 이 관점을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동료를 대하는 태도나 일하는 방식에 뭔가 좀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정리해보면 오늘 이야기 나눈 이 관점, 핵심은 이거네요. 우리의 초점을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 그리고 서비스, 더 나아가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는 궁극적인 목적에 맞출 때 네. 경쟁이라는 그 오래된 틀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건강한 동기부여나 뭐랄까 협력적인 관계 같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 넘어서 일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한번 깊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이디어죠. 네,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자료의 관점처럼 경쟁에서 이기는 게 더 이상 성공의 핵심 기준이 아니라면요. 과연 우리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성태를 의미할까요? 무엇을 성취했을 때, 나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성공의 새로운 기준이네요. 네. 그리고 성공과 성취를 측정할 우리만의 새로운 자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여러분께 또 다른 통찰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와 더불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깨달음과 가르침의 경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네, 깨달은 도인으로 잘 알려진 분이죠. 백성욱 박사님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그 마음 공부를 하는 당신에게 좀 특별한 조언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 주제가 제도하려 하지 마라 이건데요. 아,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역설적이죠. 네, 그렇죠. 깨달음을 얻은 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죠. 그러니까요. 왜 다른 사람을 이끌거나 뭐 조직, 시스템 이런 걸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참 궁금한 지점이에요. 단순히 그냥 뭐 조직 만들지 마라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자료를 좀 더 보면요. 박사님은 구체적으로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 또 절을 짓고 단체를 만들려 하지 말라. 아, 단체까지요? 네, 심지어는 글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뭘 알리려고도 하셨거든요. 와, 상당히 강력한 금지 사항들이네요. 가르치고 조직 만들고 글 쓰고 네, 그렇죠. 보통은 되게 좋은 일 아닌가요? 지혜 나누고 좋은 영향력 퍼뜨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경계하라고 하셨을까? 그 배경을 봐야 하는데요. 네네. 자료에 따르면 박사님은 제자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상, 그러니까 아는 생각, 에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에고를 키우게 될까 봐 염려하신 것 같아요. 가르치면서 나는 좀 아는 사람, 조직을 이끌면서 내가 리더인데 뭐 글을 쓰면서 나는 저자야. 이런 생각이 슬쩍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은연중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바로 너와는 다른 나라는 분리의식, 즉 아상을 키우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통찰인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선한 의도로 시작해도 나도 모르게 나를 내세우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제도를 만든다는 건 어떤 권위나 구조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네, 형식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고가 개입하기 더 쉬운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게 꼭 마음 공부 영역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있을 듯한. 맞아요. 근데 이제 특히 중요한 건 이 조언이 마음을 닦아 밝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점이에요. 아, 수행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네, 깨달음이라는 그 내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이런 외부적인 활동이나 어떤 인정 욕구의 마음을 뺏기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종의 보호장치 같은 거네요. 내면의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에고가 끼어들기 쉬운 활동, 특히 그 제도화를 좀 경계하라는 의미.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적 성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외적인 행위를 좀 제한하라는 의미로요. 근데 그러면요, 이게 세상을 그냥 등지고 혼자서만 수행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가르치거나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경계가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에서 그 경계까지 명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추측해보자면 핵심은 역시 아상을 얼마나 극복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에고로부터의 자유? 네. 내고에서 정말 자유로워진 상태라면 뭐 가르침이든 조직 운영이든 그 성격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박사님은 그 단계에 이르기 전,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외적 활동이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신 거죠. 어쩌면 제도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직 넘어서야 할 에고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살펴본 백성욱 박사님의 제도하려 하지 마라라는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활동을 제한해서 오히려 내면의 가장 큰 걸림돌인 나라는 생각, 그 아상을 허물도록 이끄는 좀 역설적인 지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에고의 함정, 특히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조직화, 즉 제도하려고 할 때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그 자기 강화의 위험이 이게 꼭 영적인 영역에만 해당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족한 분야에서 어떤 진정한 전문성이나 깊이를 추구할 때
혹시 섣부른 자기 표현이나 영향력 확대 같은 것들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했던 경험은 없으신지? 그렇죠. 지식을 나누고 공동체를 만드는 건 분명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에고의 위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네,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